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버텨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무런 노릴 준비 없이 정말로 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눈을 속이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기를 시도하고, 그러려면은 상대의 패가 무엇인가? 자기 객관화 필요한 것이죠. 미국은 사실 이건 예고된 겁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해가지고 네. 미중 패권 경쟁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전략을 이제 발표하게 돼요. 거기서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의 자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위에 따른 위협. 1순위는 중국, 러시아, 2순위는 북한, 그리고 이란, 3순위는 테러. 이렇게 나눠서 기회의 비용을 따지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 자유주의 대장 미국이 왜 이러나라는 거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더 이상 그 엉클샘에게서 돈을 우리도 노쇠해졌으니까 네. 우리한테서 돈 빼먹지 말라. 니네 안보는 니네가 지켜라. 라는 이 주의가 이제 더 강해진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지금 트럼프 2기가 중요하냐면은 네. 트럼프 1기 때는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권에 탈취당했잖아요. 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제 극단주의적 마가파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산층을 처음으로 이제 대변하는 이제 포퓰리스트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는 외교안보 같은 경우 특히 엘리트들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실 폼페오도 몇몇 충성받을 만 빼고는 다 이제 등을 돌리거나 잘렸거든요. 네. 그런 존 볼턴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했던 그 전략에서 많은 부분 타협을 했어야 됐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실패해서 이제 배운다고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대장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우리한테 의존해도 미국이 좀 해줄게 이런 모습은 이제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사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가령 제가 아직도 지금 트럼프 1기 때 제가 취재했던 많은 국방부나 국무부 사람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자면은 가령 최근에 이제 관세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맹들한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맞아요. 특히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었죠. 이런 분석도 있었죠. 아니 우리가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네. 탈중국화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결국은 이제 동남아로 갔었는데 네. 지금 동남아까지 때려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중국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동남아까지 갔는데 동남아도 때려버리면 그리고 우리한테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게 네. 미국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대가냐 중국한테 이렇게 마찰을 이루면서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전직 관리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뭐 이해는 하는데 미국 전직 관리 트럼프 1기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리고 많은 이제 마가 쪽에 이제 트럼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 동맹들한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이다. 가령 안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어쨌든 한국 전쟁 이후에 예. 뭐 우리가 뭐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미국에 비해 그러니까 정말로 따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얼만큼 우리한테 기여를 했어. 일방적이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기술을 전수해 갖고 한국을 먹여 살린 건데 너네가 그만큼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거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갖고 잘 먹고 살고 우리의 이제 특히 중산층의 이제 산업 경쟁력이 다 이제 어떻게 몰락했을 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잘 빨아먹지 않았냐.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관세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청구서를 낼 때가 됐다. 결국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흘린 피값에 대한 청구서를 이제 우리는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옛날에는 약간 엄마 아빠 같이 퍼주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형제 자매 같이 된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장님께서도 이제 민주당 그 부연구원 출신 네. 원장님이신데 국민일보에 되게 재밌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제 육아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제 떨어지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독립심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건국 신화 자체가 이제 독립에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학비는 결국 네가 벌어라. 네.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독립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 학비 같은 것을 론으로 많이 하고 부모님이 일절 지원 안 해주는 경우 케이스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결혼 자금까지도 아직도 약간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 어른에 대한 컨셉트가 좀 미국과 확실히 한국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노쇠해졌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해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어른으로서 이 집안일을 하라. 라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정말 지금 미국이 큰 한판 승부를 중국과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엘브리지 콜비 같은 이제 국방부 정책차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위협 순위를 다 이제 관여할 수는 없고 네. 결국 그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위협 순위들은 동맹들에게 네. 이제 맡기거나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미국은 뭐냐면은 중국과의 소위 세계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도 하고 조금 뭐 돈도 더 많이 쓰고 동맹들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할 수는 이제 힘의 균형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소련 시대하고 중국 시대는 다른 게 엄밀한 소련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군비 경쟁을 계속 출혈을 강요하면 소련도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서 네. 경제도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사실상 지금 미국의 GDP의 한 70%를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소련 시대처럼 봉쇄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찰 국가도 하면서 왜냐하면 국방하고 경제도 같이 제로섬 관계인데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이제 군비 경제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네. 다 하기에는 재정 방만성이 워낙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잖아요. 물론 동시에 미국 패권에도 사실은 미국 패권이 우선이고 그 뒤에 이제 그래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거야.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이기 상황에서는 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그 소위 해서 윌슨주의고. 네. 이거 보면은 제가 그 작년에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제 또 책 인터뷰 네. 같이 해주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이기가 만약에 도래하면은 아마 미국 역사상 첫 현실주의자들이
입각한 정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그 윌슨주의가 세계 경찰 국가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 명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그 민주주의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니까. 그러면서 공급망도 미국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리주의이기도 하지만 명분은 어쨌든 이상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 체계에서 이걸 확산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시 때도 마찬가지라서 그게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됐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명분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확산이 돼야지 세계는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상주의의 바탕을 뒀다면은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내각을 구성한 사람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그 국무부 장관이 다 보면은 자기네 젊었을 때 해외 파병 갔던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저도 이제 해외 파병을 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팔진 2006년도에 네. 가서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전우 중에 통역병 전우 중에 윤장호 하사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전우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사래요. 한국군으로서.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제 책에도 나오지만 미군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네. 한국에서도 완전히 그 파병 반대론이 굉장히 크게 휩쓸렸던 전쟁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작 한 명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매주 저희 10명 이상 죽어나가는데 동맹 저기는 전투병과도 아니고 후방에 있어갖고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한다. 굉장히 이런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동맹들 후방에서 이제 생색만 내고 이런 동맹들에는 불신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을 하면서 내 전우가 죽었고 그리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리고 다 많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 미국가 결국 9.11 테러 그러니까 미국의만의 전쟁인데 왜 우리가 끌려들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이게 테러라는 것은 전 세계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국제 테러 단체인 것이고 중동에서도 많은 테러를 일으켰고 동남아시아도 많은 테러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온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공재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테러에 근절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경찰국으로서 미국이 압도적인 구사력과 하긴 하지만 이건 너네 문제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도 참석을 해야지. 애초에 그런 면에서 국제안보지원군이 형성이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맹인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딱 현장을 가서 지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봤더니 죽는 사람들은 전장에서 기껏해야 이제 미국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고 다른 동맹들은 한국까지 포함해서 일본까지 다 뒷짐지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는 이제 20대 30대였는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동맹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불신론자들이 이제 장관이 되고 네. 차관이 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는 뭐냐면 또 부시 때 같은 공화당이라고 다른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제 네오콘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상주의자였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이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현실주의자들이 대두한 겁니다. 전쟁은 싫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무분별한 전쟁에 참전을 해야지? 우리 국익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은데? 그리고 왜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벤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안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의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학벌은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 책도 보면은. 힐빌리의 노래. 그거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은 이제 그 아이비리그 나온 거 졸업장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집안이 부유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뭐 이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엘리트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해야 되며 세계 패권 국가를 해야 되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패권을 놓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이제 뭐냐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한 짐 덜어놓고, 우리도 보통 국가들처럼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좀 하자. 우리도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좀 챙기고, 우리 국민도 좀 챙기자. 뭘 세계의 경찰 국가를 하면서 남한테 그러니까 엘리트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근데 중산층 그래서 다 망했지 않냐. 우리는 이제 한국이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이 자기네 국익을 하는 거 중국이 자기네 국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통 국가로서 네. 하겠다. 라는 그런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좀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챙기겠다.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는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봤을 때 사실 세계 경찰 국가를 했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정말로 원로주의를 해가지고 사이에서 우리 안방에서만 놀게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갈증을 미국 대중들의 갈증을 긁어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라는 게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맞다. 이게 그럼 미중 패권 경쟁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은 네.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패권적인 지위를 놓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지만 중국과의 국가 대 국가에 경쟁하면서 그런 도덕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힘의 우위에 따른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힘의 우위를 압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동맹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동맹들을 갈취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전혀 꺼리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되게 쇼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제 성향도 굉장히 미국도 대통령제 중심 국가다 보니까 많은 엘리트들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단기 극약 초봉이기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위가 흔들릴 텐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트럼프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자신이 있는데다가 이제 다음 선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4년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트럼프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같았으면 이기까지 했어야 되는 게 한 권좌를 뺏겼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봤을 때 4년 동안 그 레거시, 자기가 어떤 유산을 남길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망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설사 이게 미국의 장기 국익 관점에서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때 일어나지 않으면 돼.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돼.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사실 국내 정치나 이런 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그냥 이거 비슷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탈원전 정책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때 국내 기자를 했을 때 취재를 했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분명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대안 없이 추진하다가는 네. 지금이야 단장 한전이 이제 독과점 구역이기 때문에 수익이 흑자 모델을 하겠지만 네. 이게 쌓이고 하면은 그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에너지 단가 올라가기 때문에 4, 5년 뒤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 국민의 뜻이라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결국은 그 에너지 단가 올렸어요. 요금 인상하고 인상했잖아요. 했는데도 지금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의 생각은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그때 집권 50년 계획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정권도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이야 지금 억제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많은 정책 당국자는 나는 뭐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왜냐면은 그거는 내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다음 후임 정권에서 똥을 치우는 거고 어쨌든 나는 탈원전 했다.
레거시를 이제 세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 트럼프도 네. 그런 비슷한 관점이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단기 처방은 내 때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4년 동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년 동안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한 게 따라서 최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트럼프 이제 2기 때 정책 무엇인가 하면 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트럼프도 먼저 가끔가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대화 관심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건 그냥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성격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하노이 2차례 회담까지 했었고 뭐 노벨 평화상 받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게 여러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 순위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제 심지어 미국 트럼프 1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동 분쟁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과의 미중 패권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제 한반도 프로세싱, 그러니까 한반도 중재자론을 갖고 가지고 이제 트럼프와 이제 북한을 이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트럼프는 뭐냐면은 심지어 전에 있던 전임 정부였던 오바마 정권이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호승심 때문에 그럼 나는 대깔꼬마니처럼 이란과 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일까 했을 때 북한이 딱 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그리고 4년밖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이제 네. 가까워졌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나도 기다릴 수 있어. 아쉬운 건 트럼프지 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우선순위가 아니다. 기자님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뭐 어떤 책이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외교안보 쪽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를 이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취재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이 책이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책인데 다행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좀 그 교보문고에서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치사회 부문 2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1위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이었고 4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하고 경쟁해서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사회 부분에서 이제 8위를 했고요. 그래서 요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미국을 알고 있는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놓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좀 반성하면서 쓰게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딩은 이제 한반도 천동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외교가에서 좀 유행했던 용어를 제가 이제 대중언어로 좀 바꿔서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미국의 의존을 놓치고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는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고자 책을 썼는데 다행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 공공기관들 강력하게 해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특히 잠깐 계셨던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까지 폐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이 없다고 좀 연결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OA나 RFA나 이게 있던 미국의 소위 말해서 국영방송, 공영방송을 이제 총괄하는 USAGM이라는 별도의 정보기관이 있어요. 네. 한때 VOA도 국무 산하 기관이었는데 그건 이제 80년대, 70년대 분리돼가지고 지금은 별도의 이제 미국 정부기관이 산하에 있고요. 근데 전에 있던 이 전직 USAGM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VOA 폐쇄한 거 가지고 이제 비판 내용 성명을 냈는데 사실은 이 VOA나 이 RFA나 이렇게 미국의 국영방송들, 공영방송들에 한 해 쓰는 예산이 F-35 2대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 순위에서 사실 VOA라는 조직은 미국의 많은 방대한 그 정부기관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VOA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예산이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미국의 많은 방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상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VOA가 간략하게 이제 VOA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VOA는 미국 국영 방송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 선정기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선정기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걸 만들 때 자기도 이제 화로과의 대화, 그 라디오 대화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되게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치 히틀러와의 선전선동과에 대해서 라이벌식을 느꼈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서의 그 프로파간다, 전쟁했을 때 프로파간다에서 네. 저런 게 독재국가 같은 프로파간다, 거짓말하는 왜곡하는 프로파간다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식만의 프로파간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막 도덕주의 국가 나라 같은 얘기인데 네. 이거 굉장히 현실 프랙티컬한 그 계산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부터 세계 최대 공업 생산 국가였고 네. 농업 생산도 세계 1위였어요. 왜냐면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완전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공업력도 최고였고 그래서 진짜 그 배를 몇천 톤을 찍어넣을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독일과 일본 동시에 전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국 이긴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길 전쟁. 그럼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당장 이런 그 전투에서 졌어. 그리고 막 그 롬멜이 엄청나게 전략을 잘 써가지고 막 우리가 완전 학살당했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독일 국민들이나 일본 국민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네. 들으면서 얘네는 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면서 그럼 얘네는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다고? 이거를 뭐냐면은 이제 크레딧 쌓는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설계했던 거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미국식 프로파간다. 진실을 얘기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기 때문에 그치. 진실을 쌓으면 종국적인 전투, 일본과의 과다한 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노르망디 전투가 될 수 있고 그 소위 말해서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전투에서 우리가 한 번 승리를 하면은 그걸 이제 진실을 보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얘는 그래도 진실은 얘기하네. 근데 엄청난 적성국들이 엄청난 패퇴를 겪었대. 네. 그리고 우리 엄청나게 죽었대. 그러면은 걔네는 엄청난 심리적 공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선정기관인데 미국식 선정기관이었다.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하면서 진실을 딱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일석이조네요.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돈도 많고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뻥 안 쳐도 된다 쉽게 말하면. 뻥이 안 쳐도 우리가 굳이 왜 뻥 쳐서 이길 필요가 있냐. 절박하지도 않다. 그래서 만들어질 게 VOA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정기관은 많은데 네. 굉장히 그런 미국의 저널리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영방송이라는 방송이고 조선중앙통신이나 뭐 신화통신이나 네. 러시아의 국영TV처럼 미국 정부기관이 편집권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말해서 이 의외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아예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 한때 이제 미국 국무부 산하에 있었지만 국무부가 이 어떤 내용이 보도될지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국가가 국영방송인데 이걸 편집권이나 어떤 방향으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접을.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진실만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진실만 말하면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팩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VOA 같은 경우는 오피니언 저널리즘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팩트로만,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맞아요. 요즘 시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약간 그런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라도 이제 언론 정보가 통제해 있는 적성국들, 북한 같은 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테는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뭐 내심 그 미국 정부는 왜 그냥 그대로 놔뒀냐? 그게 체제 변화의 어떤 씨앗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 다시 돌아와서 철학하고 왜 안 맞냐면은
트럼프 철학은 게 있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 안 하고 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 건국하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쵸. VOA라는 기관은 지금 48개 서비스가 있는데 다 보면은 미국의 적성국들 아니면은 독재 국가들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 그러기 위한 외부 정보를 준다?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나만 잘 살면 돼. 괜히 정권 붕괴돼가지고 우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도 분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VOA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럼 기자님, 지금 변화된 미국은 괜히, 막 제3세계에다가 이런 민주주의 했다가 거기가 정말 반란나서, 미국 민주주의 할게요 도와주세요 하면 돈 써야 되고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기 싫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보면은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게 가령 평화 체제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해요. 네.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잘했다고 네. 해서 제가 그 트럼프 일기 때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다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평화 체제 미국은 사인만 해주고 종전 협상까지 해준다고 쳐요. 그러니까 네. 뭐 내부 정황이 있었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해가지고 종전 선언까지 해가고 평화 선언까지 이어졌다. 네. 그러면 나중에 김정은이 원하는 건 결국 경제 개발과 이제 제재 네. 해제잖아요. 미국이 제재 해제까지는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은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하냐?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돈이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 그래서 일본이 계속 납치자 문제 가지고 약간 건드렸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깎아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위안부 합의금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논리 이제 일본이 과거사 가지고 매국민 납치는 거. 니네도 솔직히 우리한테 우리 국민을 납치했지 않냐 해서 디스카운트 하려는 약간 그런 전략도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개개인 그 위안부 할머니나 이렇게 납치되신 일본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역사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래의 도구일 수도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일본도 똑같이 활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일본과 해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권이 끝났지만 네. 북한은 아직 그게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이제 경제 개발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은 그렇게 돈을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매국미 문제나 납치 문제 해결하자면 우리는 돈 못 내. 그래서 뻗쳤던 거 약간 그런 이면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하면 이게 결국은 그때도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결국은 북한 문제만 봐서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화 체제 모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돈 안 내고 그거는 이제 동맹 니네 그리고 또 한국 니네 일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그 보수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체제 붕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이제는 뭐냐면은 이 전작권 전환하고 모두 다 연계돼 있는 게 그 미국은 이제 한미연합군의 이제 사령관이 왜 한국군이 되어야 하냐면은 네. 미군으로서 한미연합군을 이끌고 북한을 이제 공격했을 때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미군이 가긴 싫다는 거예요. 한국군은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건도 주한미군은 뒤에서 이제 후방 지원을 할게. 점령군으로서 한국이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복무기간 단축하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전직 고위 관리들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무임승차다. 그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니네가 복무 단축을 줄이면은 결국 우리 보고 더 많이 북한이 체제 붕괴가 됐을 때 네. 결국은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력 감축이 되는데 한국이 병력 감축이 된다는 건 몸빵을 니네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하고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심지어 동맹국에 이래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VA 방송 같은 거야 뭐 그냥 치워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영상을 하고 하시면 알겠지만 네. 사실은 요즘 유튜브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지상파나 종편들이 시청률이 많이 깎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게 덩치가 마모스 같이 큰 KBS나 MBC 같은 조직이거든요.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편해서 그래요. 거대 조직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사안에 대응을 못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근데 VOA가 갖고 있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너무 냉전 때는 효과적이었으나 네. 이게 미국 공무원들은
우리처럼 이제 행정고시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경력을 하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근속연수가 40살부터 시작하면 또 다른 겁니다. 그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0살부터 시작하면은 네. 나들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정년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실무직까지는 없어요. 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대통령 임명하는 그 특별직 빼고 네. 실무직에서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90살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와. 다만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에도 다들 그만두냐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받는 게 그냥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안 잘립니다. 그래서 완전 철밥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위 말해서 VOA라는 조직도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물갈이가 안 되는 겁니다. 철밥통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식의 냉정식 방식으로 이제 쓰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으나 이제는 덜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거는 그 정권을 떠나서 항상 VOA 내부에서 이제 의회에서나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 VOA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그 부패돼 있다라는 지적 굉장히 많이 감사 지적도 많이 들고 네. 안 잘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전 방송 보면 진짜 누가 봐도 이쯤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중국하고 러시아의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진실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90%의 팩트와 10%의 왜곡을 섞는 그 진실의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CCTV나 중국의 RTV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봤을 때 뉴스가 재밌어 일단. 네. 그리고 VOA는 아직도 라디오 기반인데 쟤네는 유튜브 기반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VOA가 이제 노쇠화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트럼프 1기 때도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권을 떠나서 오바마 때 이제 타임스 잡지 편집국장을 했던 이 국무부 외교 담당 차관이었던 사람, 리처드 스탠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VOA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VOA 내부에 이게 문제가 많았지만 근데 이제 왜 이제 VOA를 이제 폐쇄하게 됐냐면 네. 이런 공무원 조직들이 물갈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원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개혁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이제 기자회견 때 네. 누구라고 옛 동료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약간 되게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찍혔어요. 찍히는 바람에 이럴 거면은 그냥 아예 없애버려. 방향이 완전히 더 극단적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VOA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결국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효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폐쇄했던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 트럼프 정부는 그게 기자님은 동의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런 예산이라도 긁어 모아서 지금 미중 패권 중국 주저앉히게 써야 된다. 그게 군사력이 됐든 경제 공격이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VOA만 그런 게 뉴스에는 뭐 USA하고 VOA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지금 지인 중에 네이비실에 있는 지인이 있어요.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 네. 네이비실도 최근에 메일을 받았대요. 메일이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면은 대신 돈을 더 얹혀갖고 실업급여 더 줄게. 명예퇴직 같은 거. 명예퇴직 같은 거. 그걸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부 효율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워낙 재정 건전성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방만한 거.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공무원 기간이 굉장히 느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제가 학습효과라고 했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핵 현대화 사업이나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업하고 연계해갖고 유령 함대 만든다고 해갖고 조선수도 엄청 크게 만들려고 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계획은 엄청났죠. 근데 결국은 관료 조직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어차피 정권 바뀌면 끝났는데 뭐해서 버티는 그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를 데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자르는 거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트위터 때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자른 걸 굉장히 악명 높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칼잡이로 들여왔고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이제 반할 수 있는 공무원 네. 집단들을 아예 손보겠다는 걸 초장부터 하지 않으면은 나중엔 조직 저항이 커졌고 트럼프 일기 때처럼 말기 때처럼 배신당한다.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1, 2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이 개혁을 하고 돈을 아껴가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패권 전쟁, 나아가서 군사력 경쟁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라고 1, 2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행정명령 1호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걸 사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막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다른 데 막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뽑아왔어요. 어, 이건데요. 이게 제목은 대통령 행정명령 1호. 네. 1월 27일 날 나왔고요. 여기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네,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결국 그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국 네. 본토에 이제 미사일 방어 아이언돔을 씌우겠다라는 네. 정책인데 사실 이거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네.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방문해서 이거 공약 사항을 내걸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미국을 위한 미국 상공에 아이언돔을 씌워가지고 미국 본토를 다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공무원 해고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아이언돔 프로젝트가 실패했냐? 네. 결국 미국 그 국방부 내 조직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 국회도 그 미국 의회에서도 저항했었고 결국은 계획만 세우다가 그냥 시간 다 가갖고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대량 해고를 하고 있냐? 결국 말 안 듣는 사람도 자르고 나는 왜냐면 이 아이언돔 프로젝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목이 안 됐는데 왜 우리나라하고 연계가 돼 있냐를 네. 하려면 이제 일단은 그 서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요. Official United States Homeland Missile Defense Policy has remained only to stay ahead of rogue nation threats and accidental or unauthorized missile launches.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불량 국가의 위협이나 우발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적성국의 최고 권력자가 승인하지 않는 미사일 위협 발사에 대해서만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제가 다시 이제 쉬운 말로 네. 해석해 드릴게요. 미사일 방어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불량 국가, 그러니까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에 대해서만 대처하는 거였다며. 중국하고 러시아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대처하고 네. 대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성명서에서 뭐냐면은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미국은 자국의 국민들과 핵심 시설을 어떤 외국의 공중 공격에 대해서도 네. 본토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어. 어떤 공격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북한하고 이란만이었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거의 한 80% 됐어요. 이란은 아직 그 정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거의 8, 90%였고 이란 10%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어떤 공격이라는 건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결국은 이게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서두에도 얘기를 해요. 한때 미국도 이런 우리와 거의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와의 미사일 경쟁을 했었고 미사일 방어 정책을 했었다. 그게 언제냐? 레이건 시대, 냉전 시대 때. 그래서 스타워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 미사일 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사일 방어라는 게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쵸. 그럴 바엔 차라리 공격 무기 쓰는 게 훨씬 싸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적 불균형성을
이야기하는 게 둘 다 핵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하고 씌울 수 있으면은 러시아의 이제 핵무기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공격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 히 막고 우리는 반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무기를 싼 가격에 많이 쓰려고 하겠죠. 네. 군비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도 협상하자 가지고 군축으로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레이건 시대는 미사일 방어는 도입은 안 됐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다가 안 됐어요. 근데 트럼프 때 다시 하겠다, 이거 레이건 때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상호 확증 파괴, 핵 무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개념인데, 네. 만만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니네는 솔직히 예측 불가능하니까 내가 니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막아줄게. 근데 좀 더 우리하고 거의 그러니까 세계 멸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리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래 우리는 이게 그래도 우리 성인이니까 대화를 하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들은 핵도 많이 갖고 있고 서로가 이제 만약에 서로가 오판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핵무기를 대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멸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미사일 방어를 안 만들고 니도 미사일 방어 안 만들 테니까 우리 그냥 공격 무기만 갖자. 그래서 그걸 제한적으로 갖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약간 지금까지의 구도가 이랬는데 이제 트럼프 때 이걸 깨고 아니야. 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니네 핵무기도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을 내가 씌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의 핵무기가 미국을 관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한테 쏠 수 있네? 그럼 우리가 이 핵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이 미사일 방어 무기를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만들어야겠네? 이러면서 핵 군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 왜 이게 앞으로 이제 핵심 이슈가 되냐? 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끝에 보면은 이게 미국 본토의 얘기인데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맹과 전구 미사일,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미사일 방어, 네. 사드 같은 한반도에 있는 사드 같은 거예요. 네. SM-3 요격 미사일이라는 일본에 있는 Allied and Theater Missile Defense Review라고 해가지고 동맹의 전구 미사일,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미사일 방어 태세에 대한 리뷰, 검토도 같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본토가 이렇게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렇게 되면은 맨 앞에 최전방에 있는 것도 이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막아야 되니까 최전방에 있는 미군의 배치 태세도 미군도 사드도 지금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드 운영 기지의 그것도 그 정책에 따라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연기가 되냐? 사실은 우리 사드 배치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결국은 중국의 수출 규제와 그쵸. 중국의 보복이었잖아요. 네. 그때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 그리고 우리 없나? 사드는 중국 대중국용이 아니야. 북한용이야. 북한용이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맞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기조가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에 대항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전구 미사일로서 사실 중국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다 이제 알래스카 한반도 상공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북한용이 맞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뀐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과 이제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령 이제 중국과의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본토만 쏘진 않을 것이고 중국과 전쟁이 발생하면 당장 이제 주한미군의 유연성 얘기도 하면서 타이완과 북한 문제가 연계가 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발사되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평택기지를 향한 미사일을 사드가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자산이 단순히 북한용만이 아니라 중국용으로도 주한미군 보호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한미군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다 연계가 된 겁니다. 결국 최근에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도 청문회에서 이제 한반도 북방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버러스 상관도 그 타이완 방어훈련에 고문으로 초대됐어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한반도와 타이완은 연계가 돼 있다.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커졌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이 본토 방어가 성격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 대상으로서 봄으로써 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미군들의 역할도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그러면은 이게 주한미군이 사드뿐만 아니라 중국을 이제 정말 전쟁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지금 군비 경쟁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국, 러시아랑 군비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택하겠다. 전쟁 나면 해봐라. 거의 그 선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미중 전쟁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미사일 방어만인 건데 네. 아직 트럼프 일기 많은 사람들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트럼프 일기 돌아와서 특히 국방 정책에 관련해서는 unfinished business 아니면 unfinished homework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 숙제.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기 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중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입니다. 이거는 제 책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리고 여러 전에 있던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미국이 이제 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지금까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러시아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면서 약속 지키지도 않고 네. 중국은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고 우리만 이렇게 손이 묶여 있다. 불공평하다고 트럼프한테 박차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INF 하면서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존 볼턴 국가부 부장관이 그냥 말실수를 했는데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 호주, 일본을 꼽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진언을 하면서 아직 개발하는 데만 4, 5년 걸린다. 그래서 아직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배치할 거란 말은 부정하진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아직 개발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배치 문제는 향후의 동맹들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unfinished business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8월 달에 드디어 필리핀에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거리 미사일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미사일 방어와도 연계가 되는 게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북한용으로만 쓰였던 이제 미사일 방어도 대중국용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또 사실 기자님 방어용이 배치된다는 건 전쟁을 염두하고 있는 건데요. 공격용도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거리 미사일인 거죠. 공격과 방어. 근데 다 한반도. 근데 그게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우리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주한미군 미사일들이 있어. 그럼 전쟁 미국하고 하게 되면 한반도부터 때려야겠네.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고 네. 저 전에 이게 출연했던 데서 제가 댓글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거 이제 미국의 그 공갈이다. 아니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로 버릴 수 없다. 네, 근데 제가 그걸 조목조목 반박하자면은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트 관점,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답인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도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을 보였어요. 트럼프는 사실 주한미군을 빼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엘리트, 특히 국방부, 국무부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이 막았기 때문에 좀 그래. 보면은 에스퍼 장관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최대한 주한미군 빼는 거, 방위비군단체 빼는 거 끌려고 설득하는 와중에 폼페오까지 지원 사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님, 다음 주한미군 빼는 거는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다음 기회에 하시죠. 라고 했다는 얘기가 일화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전직 관리들이 만약에 트럼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 이기 때는 이제는 뒤 볼 게 없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유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내 미국이 국익이 장기국익이 어떻게든 난 관심 없어. 내 때 일어나지 않으면 돼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한국이 무임승차하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데 근데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안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방어만. 한국하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는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일본은 완전히 움직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레이더를 다 볼 수 있는데 공유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그때 삼불 정책 해가지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미사일 글로벌망에 통합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사에서 보았던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무슨 LSM이나 이런 거 만들긴 하지만 네. 우리 레이더로 따로 움직이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해요. 실시간으로 한 페이지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취약성이 발생한다. 시차가 지금 극초음속에서 몇 초 안에 이게 타격받는 건데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통합해야 되는데 계속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그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중국이 그에 대해서 사드 삼불 정책에서도 반대를 했거든요. 이 갈등 포인트인 거죠. 근데 트럼프 이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 한국이 반대? 그럼 떠나. 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트럼프 생각의 입장에서는 이 양날의 검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한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네. 그 공격하기는 굉장히 좋은 무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이건 솔직히 한국 정부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 범죄 상기돼 있다 보니까 미군 범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몰아넣고 이 중국의 위협이 부상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캠프 험프리에 다 몰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 일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도 얘기했던 게 이건 진짜 무책임하다. 어쩌자고 이렇게 한 거냐. 주한미군이 이제 한곳에 몰려 있으면은 특히 중국 미사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그냥 우리가 먼저 타격하진 않을 텐데 먼저 맞고 그다음에 반격을 하는 개념인데 중국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캠프 프리에 핵폭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우리는 반격도 못하고 28,000명이 그냥 다 죽네. 어쩌자고 이렇게 하려냐. 무책임하다는 얘기였어요. 에스퍼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인질로 있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써먹어 왔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최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되고, 네. 근데 그런 미사일 공격에 두 번째는 방어막이 완전히 통합이 되는 건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계산에서는 그러면은 왜 우리 미군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면서 진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에도 그러니까 방어에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군 철수가 한국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럼 철수해라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국 국방부에 있는 많은 전략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 저렇게 밀집 대응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게 서로 혼합이 돼서 실제적으로 진짜 미군을 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위협이 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평화체제일 때는 야 너무 주한미군 기지 많으니까 범위가 하나로 몰아놓고 이렇게 방공망 통합 안 하고 이런 게 먹혔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렇죠. 특히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전쟁을 생각하는데 호스트 네이션인 한국이 전혀 배려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떠나. 우리 일본에서 투사하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 간 거죠.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투사려고 하면 일본을 가지고도 한국이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한국은 워낙 지금 밀집 대응이 있어가지고 취약해. 그리고 미군도 많이 죽을 것 같아. 그럴 거면 더 먼 거리에서 때리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방어는 완전히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why not? 이게 가능한 것이죠. 어차피 중국을 먹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자님,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이 통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야 너네 일본 그런 거 통합하지 마 우리한테 했던 걸 일본한테는 안 했어요. 했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본이 통합된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는 게 미사일 방어 통합 문재인 정부 때
압박을 넣긴 했지만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도 미사일 통합하지 않았어요. 킬체인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때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왜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잖아요. 한국형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미국 아니 일본처럼 쉽게 해가지고 하면 통합하는 게 가장 쌀 텐데 네. 왜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었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뭐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함인가요? 지금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무기가 뭐죠? 천국 미사일 뭐 아닌가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요. 예. 그리고 미사일 방어 네. 그 자산도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네. 해외에. 그리고 우리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그 헌법 때문에 그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해갖고 미국에 버림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미국도 제대로 독재국가라고 하고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자치적인 국방력, 그 자주국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컸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외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자주국방인 미명 하에 만들었던 우리 독자적인 국방 자산들이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그 개발 업체에 먹히는 겁니다. 아, 외주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또 있군. 국방 산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독립적인 걸 유지할 거야.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주국방이라는 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네들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수출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취약성 문제,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북한 정도의 위협 가지고는 그래 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고 있는 미사일 레이더만 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미국 시스템 옮기는데 시간이 걸 발생할 거 하더라도 뭐 북한은 약간 아직은 좀 그렇게 뭐 최첨단 무기가 없으니까 뭐 이해해줄게 였는데 이제 북한조차도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의 취약성 가지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금 한반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군인 수가 주한미군이 많은 사람들이 28,0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일일 병력 보고 보면은 평시에 한 34,000명까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병력들도 있기 때문에 3만 명 전후의 병사들이 한 번에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성에 노출된 건 우린 용납하지 않는다. 논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이게 단순히 미국이 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산업적으로 먹고자 하는 것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거는 취약성 때문에 미국 자국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 안 할 거면 우리 위험하니까 일본으로 철수하겠다. 네, 가능하죠. 근데 이게 정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군 부대가 어느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이런 위험에 노출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갖고 한반도의 공격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사 철수를 한다고 해도 완전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고 네. 특정 부대는 남겨두겠죠. 근데 그 특정 부대라는 게 사실은 후방 지원이나 그러니까 정보 뭐 이런 쪽인 것이고 전투 굳이 이렇게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한국이 몸빵을 다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아까 했던 미사일 방어 그 동맹에 대한 전구 미사일 그 검토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이언돔 하면서 그거 어떻게 연계돼 있냐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사일 방어에는 엄청난 돈이 들입니다. 거의 레이건 시대 때 그 약간 그 무슨 법칙이 있는데 공격 무기 한 대 생산한 적성무기 생산 무기를 막으려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5대1 균형이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네. 공격 무기가 무조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맞추려면 뭐 하나만 쏘면 위험하면 두세 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5대1 정도 가격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본토는 이제 뭐냐면 그 테러리스트부터 해가지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모든 형태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국 땅이 좀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 정부에 들어갔던 미사일 방어처럼 그거 왜 해?
그 동맹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잖아. 우리가 지금 급한데. 오히려 정부에 드리는 미사일 방어 비용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더라고. 그리고 정부 미사일 방어는 그건 동맹이 해. 니네 안 보잖아. 이렇게 제로섬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은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공격 무기하고 방어 무기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 이게 불거지냐. 최근에 이것도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이제 한국 언론에서 좀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2월 달인가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군축 회담 하고 싶어. 세계 평화를 맞아요. 위해서. 그러면서 뭐 좀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노벨상의 꿈을 저버리지 못한 트럼프 이렇게 나왔잖아요. 노벨 평화상. 네.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INF 트럼프 일기 때 그 중거리 미사일 그 조약에 탈퇴한 거하고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을 주는 건, 명분을 이제 만드는 건. 나는 지금 어쩌든 지금 군축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안 나와? 그래? 난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은 자, 나는 분명히 줄이기로 했는데 네가 안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할 거야. 이걸 위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냐? 언제 불거지냐? 내년 3월입니다. 왜 내년 3월이냐면은 네.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트럼프가 왜 그 말을 했냐면은 뉴 스타트 조약이라고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 무기 제한 협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평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에 달고 있는 핵탄두를 줄이거나 제한하자. 평시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네. 그러면 서로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소련을 답습한 러시아하고만 맺었던 건데 중국은 지키지도 않는다. 중국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도 얘기가 나온 게 중국이 국방부가 의회에 직접 제출한 보고자료예요. 그러니까 2030년경에 중국이 지금은 20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2035년경인가 30년경에 1,500개까지 늘어난다.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봐요. 좀 이게 수치가 이상하다. 사직한 것 같다.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적어도 2035년경에 3,000기. 적어도 2배. 예. 아니면 4,000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러시아 합치면은 이미 미국을 압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이 군축협상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끌어들여면서 같이 해야 되는 3자 대면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은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또 이제 사드와 연결된 게 군축협상 하려면 사드부터 빼. 한반도에. 사드 문제를 걸어놓은 거 주고 있어요.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자산 빼. 그러면서 그러니까 협상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명분 쌓았고 내년에 이미 예고를 했고 내년에 이제 원래는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때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바이든이 그리고 연장해 버렸어요. 이게 트럼프 사람들이 얘기하는 unfinished business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바이든 때문에 못했던 거 내년 3월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뉴 스타트 조약 하면 연장하지 않고 바로 D+1부터 우리는 핵무장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공무원 해고나 이거하고 다 어떻게 연계되냐. 핵무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핵무기는 뭐 제 책에도 썼지만 돈 먹는 하마입니다. 결국은 핵무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동맹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 자신을 위한 거지만 결국 거기에 들어갈 돈이 핵을 쏘지 않는 이상 그냥 설비만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다 재고로 나는 거잖아요. 허공에 날아가는 허공에 나는 돈이죠.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해야겠는데 미사일 방어도 늘리고 핵도 늘리고 해야 되는 조선업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민수 경제에서는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되죠, 산업 경제에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일단 방만했던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이제 하면서 다 자르고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거 다 없애고 미국 본토를 위한 예산으로서 다 재편성하고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보다 만약에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화 공격에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최악의 상황을 3차 세계대전 대비했을 때 아이언돔 미 본토 아이언돔 아래에 있는 반도체 공장. 경제하고 상관이 없네. 이제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트레스 게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요새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전쟁,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으로부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국가, 약간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관세 부분도 비슷한 걸 수 있죠. 결국 있잖아요. 그 민수경제와 이제 군비경제는 제로섬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럼 돈을 충당하냐. 그건 이제 되게 지금까지 무임승차했다고 생각했던 동맹들한테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비용 청구해. 그게 이제 관세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군요,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저희 4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안보 전략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지금 1, 2, 3부 동안 이제 미국이 정말로 중국과 전쟁까지 각오하는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공무원도 자르고, 관세도 올리고, 무임승차했다고 생각하는 동맹들한테 너희들도 돈을 내. 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시잖아요. 이미 바뀌었다. 그러면 다 좋은데, 제조업을 그렇다면 미국에 있어야 전쟁 났을 때 포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러우 전쟁에 러시아한테 밀리는 게 포탄조차 미국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럼 세계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다 미국으로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뭐 해 먹고 삽니까? 뭐 해 먹고 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미국에 30조 투자한다. 다 좋은데 그럼 거기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관세는 없겠지만 미국에 팔면 기업은 벌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이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기술이 흡수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약간 트럼프 딜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아무런 놀릴 준비 없이 약간 나 안 해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는 근데 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할 수 있는 부분.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론 이제 공장이 미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실패를 한다면 트럼프가 실패 아니면 트럼프 일기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일기 때는 자기 야망은 굉장히 큰데 공무원 조직이나 이쪽에서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트럼프 2기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실패 아니면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너무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네. 자르고 막 하는 것도 지금 조직적인 정화 없애면서 지금 4년 안에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공장이라는 게 4년 안에 공장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바이든 때 텍사스의 삼성 공장 그거 만든 것도 이제 거의 한두 달이면 이제 공장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결국 정권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럼 당장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울산에 있는 조선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단기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마인드는 그래 급해요. 급하긴 한데 근데 또 막상 지금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는 이공계나 엔지니어 하는 사람들 다 하는 거지만 그건 마음만 그런 거지 근데 그 영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가를 솔직히 공장이 만든다고 해도 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미국의 그 인건비를 맞추면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잘 써라는 게 잘 맞추면서 가문이설을 잘 하면서 근데 결국은 못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 실무자들과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걸 아는 건데 그러면은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최대한 우리 이제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역량이 있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령 한 얘기를 할게요.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약삭빠른데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일본 방문했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방위비 인상 왜냐면 트럼프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방위비 인상 이제 해야 할 시점. 근데
그때 예전에 그 바이든 때 이미 일본하고 얘기하고 국방 예산에 이제 2% 이상 쓰겠다고 하면서 엄청 이게 미국 의회에서도 효과다 하면서 우리 1% 미만이었거든요. 네.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또 방위비 이제 올릴 거에 대해서 GDP 올릴 거에 대해서 우리 또 벌겨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이나 방위성이 있는 책략가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2% 우리 공약을 했는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2%가 2%가 아닌 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물가가 올라가지고 원래 약속했던 실질 물가 인상률 반영해서 2%인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때 약속했던 게 2%라는 건 실질 그 2% 성장인데 잡아먹혀가지고 어차피 올려야 되는 판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한테 먼저 패일까는 아니라 맞습니다. 올려야죠 하면서 어차피 바이든 때도 그 약조 그 실질적인 그 약조에 보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실질 물가 인상에 따라서. 네. 그러면 어차피 올릴 거 트럼프가 압박하면 그때 이제 고민하는 척하면서 올리더라도 사실 바이든 때의 범위에서 그 실질적인 물가 인상률을 생각했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다. 큰 손해 아니다. 큰 소리 아니다. 그런 전략까지 짜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관객들이 대내 관객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수치만 있으면 돼. 그걸 잘 속일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때 누가 몰라요. 그 미국 제조업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유권자들한테 지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결과물을 가져와야 돼.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눈을 속이면서 트럼프가 보기 이렇게 우리 결과물을 갖고 오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래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미국이 자동차 이런 제조업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일 거니까 우린 장단을 좀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말.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역제한할 수 있는 거니까.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자님 반대로 미국의 이런 전략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좋아질 우리나라의 산업 혹은 이쪽에 집중하면 투자로 돈 벌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민간국가 지정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 때 한 게 아니라 바이든 때 그 민간국가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전 산업입니다. 원전 산업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unfinished business 중에 하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현대화 사업이 있다고. 네. 근데 핵 현대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국제연구기관이나 외교관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탈원전을 갑자기 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저거는 말로는 이제 청정에너지를 명분을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건 뭐냐면은 북한에 보여주기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이 완전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나 그해 입시 지원율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지금 미국이 그런 케이스인데 원전이 이제 더러운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지난 50년간 탈원전하는 바람에 미국은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지 직접적인 원전 플랜트를 못 지어요. 기술력이나 인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원전을 지으려면 한국 같은 기업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직접 플랜트를 지금 왜냐면 노하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다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이 나는 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대북 정책과 연계가 있다고 의심을 하냐면은 평시에 원전 기술은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 기술이기도 해요. 네.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핵폐기물 같은 거 다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거 바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원전 운용 기술은 그리고 원자력에 관여하고 있는 핵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술자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핵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북한이 한 4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설사 그 핵무기 다 폐지한다고 해도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까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김책공업대학교나 김일성 종합대학교의 그 핵과학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매뉴얼화가 돼 있어가지고 인간안보라고 하죠. 그 인간 과학자들 그 사람들만 가지고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쵸. 재료는 언제든지 다시 구하면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런 과학자들 만약에 이제 북한과 타협이 된다고 했을 때 국제 IAEA나 그런 기구에 이제 월급 주면서 고용해가지고 빼가는 거. 아.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래 결국 이게 보여주기 식이 뭐였냐. 우린 탈원전하면서 잠재적으로 우리 핵무장 능력을 거세하겠다는 시그널을 북한한테 보여준 거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기자님? 뭐 그거야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북한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근데 핵무기는 가지지 않을 거야. 너네도 대화로 해결해서 그러니까 또 너네도 해라. 핵무기 내려놔. 우리는 안 가질 거니까. 우리가 너네를 공격할 일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좀 내려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게닝 할 수 있는 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굉장히 대화적인 유화적인 그 어떤 그렇죠. 행동이네요. 예, 그렇죠. 그게 뭐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들이 미국 그 전문가 커뮤니티 사이에서 있었다. 근데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은 원전 사업이 왜 뜰 수밖에 없냐면은 이 미국의 그 핵 현대화 산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핵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원전 프로세스 그것까지 다 복구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도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려면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핵무기 현대화나 이런 사업에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조선업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 방산업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은 이제 큰 무기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 맞는 거 한데 제조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 동맹국이나 이런 쪽에 그 미국의 무기를 어포드 못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이제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더 좋으면서도 우호적인 국가의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제 한국의 이제 무기 경쟁력이 미국의 이제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그 셈법이라는 게 그 1차 순위 위협에 또 동맹국이 관여를 해야 되고 2차 순위는 니네가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맹국의 자치 국방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다고 해갖고 미국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걔네들 물론 미국 방산업들도 많이 수출하겠지만 영향이 자국민도 무장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이제 한국이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군수 공장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왜 손해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키드 마틴이 수출해야 되는데 F-16 이런 거. 근데 그게 좀 얕은 게 어차피 미국은 이제 따지자면은 한국은 나이키 같은 거고 네. 미국은 에르메스 같은 거. 그러니까 애초에 경쟁하는 게 달라요. 명품 시장이다 그쪽은. 나이키도 나쁘진 않죠. 네. 그 에르메스하고 이제 다른 그렇죠. 대중 브랜드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래도 의미 없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겠지만 좀 이제 소프트웨어 가지고 어차피 돈을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사일 방어 통합하고도 연계된 건데 뭐 하드웨어는 니네가 만들어. 우리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갖고 장사할 거야 이거거든요. 결국 이게 통합이 되면은 지금 아까 제 책에도 나왔지만 이제 다영역 작전, 그러니까 이제는 아메바와 같은 그러니까 지휘 통제를 다 통합해가지고 동맹기들을 타야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땅, 바다, 하늘, 우주 분리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대행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거든요. 네. 여기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동맹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루스 커플링으로 이제 통합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가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좀 불리하긴 한데 한때 되게 유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표적 타격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레이더를 보고 그걸 바로 이렇게 쏘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정보 자산망이 다 이제 통합이 되고 위치가 통합이 되면은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무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이 이 솔루션만 자기가 갖고 있으면은 미국 시스템으로 이 업그레이드하면 업그레이드 비용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그 OS 장악을 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격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관련 이런 거에서 어차피 돈을 벌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하드웨어는 뭐 그건 니네가 그냥 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약간 어차피 우리 한국은 미국의 OS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뭐 구글처럼 애플 이런 것처럼 플랫폼 안보 플랫폼이 미국 거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비행기 좀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런 건 너네도 좀 해먹어.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국에 전투기를 판다고 해요. 골든 이글을 판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OS는 다 미국 건데. 근데 이게 기자님 아까 제가 3부 때도 좀 느꼈는데 골든돔 아이언돔 얘기하면서 점점 전쟁이 최첨단 어떤 이런 뭐 무인기도 나오고 드론전도 나오고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나오고 있잖아요. 몇 초가 중요한.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아까 3부 때도 그랬지만 그 몇 초가 중요하니까 한국 독자 방공 시스템 쓰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맞으니까 미국 거 써. 1초에 오차도 없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 이러면 동맹국들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종속을 뿌리치자니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감수할 만큼 우리가 안보적으로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게 자주국방이라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설사 지금도 벌써 음모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하고 지금 관계가 나빠지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F-35 그거 그 약간 킬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맘먹으면 끊는 거 아니냐? 끊는 거 아니냐 그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그런 종속은 항상 있습니다. 제 책에도 그 부분에서 있고, 근데 이제 미국은 아예 양자택일을 가능한 거죠. 미국이 쓰는 양자택일은 그거예요. 항상 보면은 제 책에 나오지만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 강요하지 않은데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니네가 져. 그 얘기는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그래서 그 합동 전역역 지휘 통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술 통제망을 다 엮을 수 있는 걸 이제 미군끼리 이제 통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이제 동맹국은 지금 허용해 주는 데가 설계 단계에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그리고 제가 이걸 담당했던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담당자하고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 했었는데 그게 2년 전이죠. 그때는 그 사람이 얘기했었어요. 비용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다고. 신경전이 있다. 왜냐면 워낙 바벨탑을 만든.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설계 단계에서 참석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그나마 설계 단계에서 참석하면 니네의 이권들이 좀 있고 니네의 이익이 좀 반영되는 OS가 될 수 있는데 니 나중에 하면 어차피 우리 거 쓸 건데 아니 안 쓰고 니네가 배길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되게 자신감인 거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설계 단계에서 네가 비용을 부담하고 니네 사양에 맞게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배달의 민족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지분이라도 좀 가져가, 막 이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 자주국방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그게 나쁜 게 아닌 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현무미사일하고, 북한의 이스칸데르, KN-23 하고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그게 이렇게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회피 기동용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 기술이라 그런가요? 그쪽의 어머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양쪽 다 설계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한국이 하도 이제 자주국방하고 미국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너무 이게 무장을 하면은 오히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예 그러니까 막 북침하자 약간 이런 얘기 북침 통일 있었잖아요.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무 한국을 무장화시키면은 이게 우리가 컨트롤 안 된다 해가지고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무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언제 그 기술을 했냐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이제 그 부채들이 발생했는데 한국이 부채 그걸 어떻게 딜을 했냐면은 러시아의 이제 무기를 수입하면서 역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사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모델을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사일의 유사성도 보이는 거고 심지어 우리 로켓도 보면은 로켓 역학이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죠. 야, 이게 참 기자님하고 얘기했는데 좀 가슴이 답답해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중국, 북한,
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한미일 뭐 동맹 상태는 아니지만 우호적이지만 뭐 역사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미국도 지금 이제 예전처럼 자애롭던 미국 소위 물론 위선은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닌데 야 이게 자주국방에 또 무조건 답은 또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저쪽에 들어가자니 미국에 종속되는 거고 정말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안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천동설을 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쨌든 변방국가로서 우리 위치를 잘 알고 우리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국방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화 공격에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 미군 교리에서는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분산 배치.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는 미군의 교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한 대 맞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100% 막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복싱으로 따지면은 인파이터처럼 최대한 내 약점을 가리면서 맞으면서 안에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 살을 내주고 뼈를 자른 그런 이제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을 상대할 때 있어서도 이게 한 번 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요 부분에서는 피해를 없나갖고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런 회복 탄력성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기를 시도하고 그건 미국과 따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상대의 패가 무엇인가 자기 객관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쵸. 우리에 대한 만용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제 책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처럼 한반도 천동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마인드를 극복하는 거. 미국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들의 신발을 신어봐야지 우리의 선택지가 보인다. 좋습니다. 저희 서점에서 기자님의 우리는 미국을 모르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기자님. 네. 네, 책은 여기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좋은 책이거든요. 저도 읽어봤는데 오늘 인터뷰 나눴던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잖아요. 좀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 급 변화의 시기에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현 기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